오늘은 우리가 한나 아렌트를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 정치철학은 그냥 일단은 좀 겉핥기로 했기 때문에 한 주에 2명씩 하려고 했는데 한 주에 2명씩이 어렵겠더라고요. 너무 겉핥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좀 커리큘럼을 바꿔서 한 주에 1명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그 발터 베냐민과 한나 아렌트를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가서 오늘은 한나 아렌트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임수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매우 유명해졌는데 요즘에 철학이든 신학이든 새로운 학파들,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그러지 다 복고풍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장하기는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 지적이 아마 지금 현대 철학자 중에는 마지막 정점을 찍고 지적이 또 일단 복고풍을 유행을 시켰고 그거 헤겔도 소환해내고 플라톤도 소환해내고 락강도 소환해내면서 일종의 복고풍 열풍이 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이론이 없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다 철학적 실험들을 해봤지만 결국은 고관이 명관이라 그래서 옛날 이론으로부터 이제 빌려오고 배워온 것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한나 아렌트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터 베냐민만큼은 많이 읽히지 않지만 한나 아렌트도 많이 읽히고 있고요. 한나 아렌트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 철학계에서 드물게 여성 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분인데요. 이분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근데 이제 발터 베냐민과도 교분을 나눴었고요. 이분은 그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이데거 같은 사람 밑에서 이런 한나 아렌트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인 거냐면 하이데거가 나치에 협력한 적이 있거든요. 한나 아렌트는 그게 싫어서 이제 결국 하이데거와 결별하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둘이 또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떠돌아다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발터 베냐민하고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발터 베냐민은 이태리 가서 새로운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던 그 볼셰비키 당원인 여자하고 같이 사귀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좌익으로 좌빨로 돌아서게 되는 게 이제 발터 베냐민의 정신사적 그 추적의 여로고요.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미묘하게 보면 발터 베냐민과 교분을 나누는데 발터 베냐민에게 약간 완전히 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발터 베냐민과는 좀 대척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발터 베냐민은 그 외부의 힘, 흔히 말하는 메시아적 폭력이라고 하는 우발적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 논리가 슈미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슈미트와 친해지고 싶어 했죠. 그러나 슈미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슈미트는 유대인은 아니었거든요. 칼 슈미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터 베냐민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 한나 아렌트는 베냐민과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공감, 연대, 그리고 인간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좀 그걸 가지고 세계사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터 베냐민하고도 좀 더 만약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은 그도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의 사상인 메시아 사상이나 이런 게 현대 정치 철학적으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그는 물론 무신론자였지만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적 개입 같은 것들이 우리 인류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유물론적 역사관이 반드시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또 어느 순간 우발성이라고 하는 개입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반면에 한나 아렌트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공공적인 인간의 공공성, 사회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어떤 독자 권력.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공공선에 기초한 권력. 이 두 가지를 나누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베냐민으로부터 배워왔다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힘이 없으면 이거 이두저도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대중의 그 정서만 믿고 대중의 능력만 믿고 나가는 건 안 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데에서는 베냐민하고 같지만 베냐민이 그렇다고 독재 권력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지만 슈미트로부터 영향을 받았듯이 어떤 외부적인 힘 그런 좀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한나 아렌트는 공공선에 기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합의해서 도출해낸 그런 권력으로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바로 플라톤 시절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시절의 그 폴리스 오늘날의 폴리틱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폴리스 그 시민 정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나 오늘날 또 시민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과연 폴리스가 시민 정치,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정치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들이 과연 공공선에서 도출해낼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종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왜냐하면 이때는 노예는 제외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창 박근혜 시절에 뭐 우리끼리 어떤 페이스북 보면 다 세상이 다 박근혜 좋아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다들 페이스북 하다 보면 다 우리 편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반대편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잘 돌던 글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명언이라고 잘 들어봤죠. 네가 뭐 참여하지 않으면 너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을 뭐 플라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 정신 키워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는. 노예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너희가 자꾸 정치, 도시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니네 노예 지배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워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단테 신곡에 보면 뭐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뭐 중립을 표방했던 사람들에게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말도 단테 신곡에 또 그걸 다 읽은 사람들의 말에는 그런 말 없답니다. 또 어느 한쪽에 편서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단테 신곡에 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옥의 층계가 있잖아요. 이제 단테가 이제 그 주인공의 신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행을 떠나는데 제 1단계 지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기억나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단테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신을 인정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지역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처음부터 저는 이게 폴리스적인 가치관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의 모순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주의가 히틀러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에 의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시절에 그 정치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차라리 그때 그 시대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진보적인 철학자들이나 시민들이 환영을 했죠. 야, 이제 인민들의 세상이 왔다. 노동자들의 세상이 왔다. 그런데 뭐 실제로 볼셰비키 혁명의 결과가 계속 좋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뭐 레닌도 일종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이 이제 볼셰비키 후에 쫓겨나는 그 과정을 다루죠.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유형을 떠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면서 유대인들이 그 영화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걸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다 악하겠어요. 다 그렇게 오늘날 세계 정치의 그 모든 트러블 메이커가 유대인들인데 솔직히 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소박한 러시아 어떤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로 쫓겨나면서 이제 가는데 어떤 환상에 조그만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속 그 행렬을 쫓아내죠. 지붕에 있던 바이올린, 요정 같은 존재가 결국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그 유명한 OST가 뭐냐면 선라이즈 선셋, 뭐 해는 또 떠오르고 뭐 해는 또 지기도 하니까 그냥 묵묵하게 떠나라. 그런데 떠날 때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뭐 짧은 대사 중에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같이 살던 러시아 사람은 유대인을 왜 쫓아내지? 정부 쫓아내니까 같이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도 저 사람 내가 그때 뭐 잘 대사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줬었는데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나쁘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떠나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의 발언 중에는 뭐 볼시비키 혁명이라서 우리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조금 며칠 전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를 나가라 그러지? 다들 의아해하고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이제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정권 잡으면 전체주의 경향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아렌트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독일인데 히틀러의 전체주의인데 인민 해방을 외쳤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니까 더 심해졌고 뭐 히틀러 못지않은 전체주의자가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매우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소련 러시아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부하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하린 얘기 기억하시죠? 김경 씨 스탈린과 그 연적의 관계였던 부하린 얘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스탈린이 그 스위스 비엔인가 어디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레닌이 가서 좀 실력 좀 쌓고 와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 이제 그 한여라고 하여튼 하숙집에 도우미 같은 사람인가 하숙집 딸인가에 대해 스탈린이 마음을 뒀던 거예요. 계속 이제 찝쩍대는 데 꼬셔보려고. 근데 안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레닌이 부하린을 시켰대요. 부하린이 천재였거든요. 스탈린과 함께 이제 다음 레닌 이후를 꿈꾸던 부하린을 보냈어요. 야, 스탈린 공부 좀 잘하고 있는지 봐라. 부하린이 갔어요. 그 스탈린이 살다 하숙집에 도착하던 첫날 그 여자를 꼬셔버렸어요. 근데 일설에는 스탈린이 그때 그 쪽팔린 것 때문에 부하린을 이제 나중에 총살형 시키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수의 그 관계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윤석열이가 대학 다닐 때 뭐 조국한테 뭐 쪽팔린 게 있잖아. 똑같은 여자를 좋아하다가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한 3살 차이고 뭐 학번상으로 한 2학번 차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개망신을 줄 수가 어디 있어. 죄가 이 거꾸로 떠나서 개망신 주는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부하린이 이렇게 죽는데 이제 그 러시아 이제 레닌 사후의 후계자를 정할 때 러시아의 그 많은 그 뭐랄까 원로들이 스탈린을 놓고 부하린과 스탈린을 놓고 누구를 정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스탈린을 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스탈린이 완전히 다 뭐 숙청에 피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왜 물어봤어요. 왜 스탈린을 뽑았습니까? 누가 봐도 부하린이 천재고 뛰어난 사람인데 뭐 그 밖에 트로츠키도 있었고요. 근데 부하린은 뭐 트로츠키보다는 지금 안 알려졌지만 실제로 부하린이 더 뛰어난 사회주의 사상가였다 그러죠. 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았대요.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부하린이. 완전히 뭐 조광조 오가는 조광조 오가는 그게 인간 가가도니까 이 러시아 그 피해 역사도 그 원로들이 너무 똑똑한 놈 뽑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나 아렌트는 그런 걸 보면 전체주의에서 많은 실망을 했겠죠. 뭐 베냐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그런 독재적인 권력을 옹호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러는 권력에 있어서 외부적인 힘, 외부적인 개입의 어떤 가능성, 우발적 가능성을 좀 높게 친 반면에 반대로 이제 한나 아렌트는
대중들이 모두 공공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권력이 출범해야만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고요. 스승 하이데거의 그 나치의 배신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은 굳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한나 아렌트의 책은 세 가지가 있죠. 인간의 조건, 뭐 더 있겠지만 유명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그 다음에 전체주의의 기원,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세 권의 책으로 유명한데요. 맨 처음에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인간이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해지고 그러는가. 그러면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인간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게끔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처해진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는 얘기를 하면서요. 인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존재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실존에 가까울 수도 있죠. 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실존주의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실존주의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를. 생명. 너무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그냥 자연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세계성. 세계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고 또 여기서 어떤 결실을 맺느냐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그러니까 다 나눠 말하자면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회일 수 있죠. 사회. 한 개인이 태어났는데 그가 한 생명, 한 삶과 태어나고 죽고 그 과정만 반복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다원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성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원성을 갖추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은 세 가지 활동 양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생명은 노동으로 나타나고요. 세계성은 작업으로 나타나고요. 노동은 레이버 노동이고 작업은 워크입니다. 워크. 그 다음에 다원성은 참여가 아니라 실천. 행위, 실천이나 행위, 실천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죠, 그러니까 액션.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한 개인이 노동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노동만 하면 너무 정말 그게 뭐 동물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 이거는 뭐 문명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더하고 발전은 거기서 그쳐서 안 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실천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 말 중에 유명한 게 대의민주주의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또 베냐민이나 슈미트나 한나 아렌트랑 비슷합니다. 근데 왜 한나 아렌트 조금 다른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냥 투표장에서 투표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 참여라는 거죠. 이건 아무런 천하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 적극적 참여, 능동적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뛰어나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 기본 양식은 생명과 세계성과 다원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면 노동과 작업과 행위로 그렇게 결실을 맺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늘 그렇듯이 우리가 슈미트도 그랬고 마키아벨리도 그랬고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 많은 그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자유주의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그 이론이나 학자들을 다시 소환해내면서 서로 자기 편으로 삼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슈미트 같은 사람 혹은 그 전에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진보에서 보면 완전히 그 진짜 독재를 옹호하는 듯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알티세르 이런 사람들 또 그람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키아벨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람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제 옥중수고를 쓰면서 마키아벨리를 읽고 이제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현재 살아있는 이탈리아의 가장 좌파 사상가죠.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사람 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같은 거 봐도 이 사람은 이제 제국이 그런 제국주의 제국이 아니라 현대에는 어떤 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이제 현대판 제국으로 바꿔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제국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중, 인민,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그리는 우리 정치 철학 시간에 네그리가 없어요. 잠깐 소개를 하면 계급적으로 나눠주는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 다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멀티튜드라고 해서 인민, 피플도 아니고 계급적으로 뭐 로우 클래스도 아니고 뭐 노동자들도 아니고 그냥 다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다중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이제 새로 좌파 사상가인데요. 네그리도 그랬죠. 네그리도 거기서 그 감옥에서 그람시란다. 마키아벨리를 보고 아주 칭송을 하고요. 특히 네그리 같은 좌파 사상가는 완전히 이제 무신론자잖아요. 네그리가 또 욥기, 성경에 보면 욥기 있어요. 욥기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욥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을 때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하나님이. 착하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건드리면 착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돌아와서 이제 딱 온 지구를 순례하고 돌아와 세상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아니 나 같아도 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자녀 축복 주시지 물질 축복 주시지 저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건드려 보자고요 우리. 그래도 착하면 저 사람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래 보라고 그러죠. 단 하나 조건을 걸죠. 욥과 그 마누라는 건드리지 마라. 애들도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네그리 같은 사람이 욥기를 읽고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욥기를 읽었냐면 감동을 받았냐면 네그리가 쓴 그 욥에 보면요 욥을 아주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들이 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제일 하는 말이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본래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 죽었어 고난당할 때. 근데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면 42장 보면 10명을 또 낳아. 그럼 그 마누라 무슨 죄냐고. 애 놓으면 죽이냐고. 옛날처럼 마누라가 많기라도 하면 모를까. 정작 바꿔줘야 될 마누라는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또 하나님 또 저 부활인처럼 질투한 거지. 난 장가도 못 가는데.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그거 온누리교 목사한테 보내. 근데 이제 그 네그리가 욥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뭐 목사들이 설교하듯이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걸 이겨냈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네그리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처음에 보면 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나님하고 맞잡듭니다. 그야말로 전방원 같아요. 하나님 너 까불면 뭐가 이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게 어떤 외부적 진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가 혁명적 가치관을 찾았다. 이제 네그리 해석이죠. 그런 걸로는 설교를 못하죠. 네그리의 욥기를 읽고는 설교를 못 씁니다. 그러나 욥이 굉장한 투쟁가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이제 성경도 다시 읽게 되고 뭐 마키아벨리니 칼슘이도 다시 읽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좀 욥이 얘기로 또 우리가 옆으로 튀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첫째로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이 일원성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보면 다른 진리도 또한 존재하는데 그러면 다원적 진리들이 그 당시 사회는 다원적 진리보다 이론적 진리가 필요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저는 그래서 좀 책을 쓰다 포기한 게 있는데 뭐 플라톤이 미친 요백에 미친 영양 뭐 이런 거 한번 써보려고 항상 책을 시작할 때 한 2페이지 서로만 문제제기만 해놓고 그 다음 진행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책 다 써서 한 10권도 더 썼을 텐데 문제제기만 하고 막 진행을 하려면 여러 참고문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플라톤이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거기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굉장히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대결하면 결국 선이 승리하게 되고 조로아스터교는 그 조로아스트로 그러니까 나중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라고 말한 그 조로아스터의 특징은 그 선신 아우라 마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선신이죠. 착한 신, 선악의 대결에서 착한 신이 이기는데 그때 인간의 참여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선신이 이기는 과정에서 신이 그냥 유일신인데 인간이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나중에 짜라투스트라를 그렇게 칭송을 한 거죠. 신까지도 이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그리도 욥에서 그런 걸 발견한 거죠. 신이 실수한 거죠. 인간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욥기 같은 거 되게 비판하는 거죠. 그냥 겉문이고 신이라는 게 저렇게 인간이나 괴롭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신까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거죠. 네그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욥은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그런 다원적 진리에서 이론적 진리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욥의 신학은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은 한문으로 쓰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옳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밖에서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은데 하나님이 옳도록 의지를 부여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도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칸트가 한 말. 너의 준칙이 보편의 준칙이 되게 하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도 옳게끔 인정할 건 네가 만드는 거죠. 신학적으로 풀어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 사상계에서 어떤 다원적 진리가 이론적 진리로 변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넘겨야만 다음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사야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일련의 당시 사상가들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창출해낸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역대기나 11개 잠깐 나오긴 나옵니다. 아예 나오지 않은 인물은 아닌데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겠죠. 고통받는 사람이. 근데 그 욥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신학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그 성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욥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나 하고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욥기의 42장 마지막 부분은 후대의 첨가였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애 놓고 다시 10명 놓고 이런 거는 후대가 첨가한 거지. 그러니까 후대 사상가들이 히브리 사상가들이 읽으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냥 뭐 교회가 아니죠. 그때 회당 이런 데서 이제 뭐 설교하고 그러려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고생 끝에 축복 받았어 이러고 재산도 더 많이 생겼대 이걸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신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그 사족도 아니고 뱀의 다리도 아니고 정말 필요 없는 거죠. 완전히 욥의 그 기본 정신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잘 먹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욥의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지 아빠 때문에 지도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제한된 시각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 준칙이 될 수 없는 룰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보상받았지만 그렇죠. 나머지 엑스트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족 보조장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그 한 3년 전에 노아란 영화 나왔잖아요. 그 노아란 영화 보시면 거기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그 노아란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배우가 누구였지? 그 노아 같은 배우가?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였죠. 러셀 크로우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구가 싹쓸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가 거의 나왔죠. 큰 막내 아들인가가 누가 몰래 자기 애인 하나를 데리고 배에 탔어.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노아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걔까지 죽이려고 결국 안 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여러분 영화 리뷰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엄청 독했던 하나님을 저거 그냥 그 애를 죽이려고 해서 노아 저 나쁜 놈이다. 왜 교회 전통에서 그 노아를 높게 믿음의 조상처럼 높게 평가하냐 그러는데 그것도 영화 완전히 잘못 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전 인류가 죽었는데 그거 애 하나 더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휴머니즘이 잘못 발동하는 거지. 시위를 걸려면 그거부터 걸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걸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잘 보면 노아는 다 죽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 비참함을 보고 그 영화에서는 적어도 다 죽으려고 그랬던 건데 뭐 그 아이 때문에 여기 죽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휴머니즘으로 오히려 남겨둔 영화죠. 거기서는. 그런데 뭐 죽이려고 했던 거 시도만 보고 막 흥분들 하는데 좀 성서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해석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서는 굉장히 읽을 만한 책입니다. 자기의 그 신앙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누구랑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상한 교회 가서 읽으면 안 된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맞는 말씀. 제대로 그 은유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 역사드라마 같은 데서 네.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저 왕이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주제를 갖다가 놔두고 네. 아주 국력, 저 부상한 국력을 저렇게 하니까 저 주인공이 나쁜 놈이다. 네, 그렇지. 내지는 아주 뭐 저기 천민들이 있는데 네. 저 글씨를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거는 네. 굉장히 휴머니 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 원래 주제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맞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욥을 다시 장가를 보내줬으면 좋았는데 장가를 안 보내줬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욥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저는 욥기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래? 세 개 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그 욥기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 보상을 받을 거다라든가 뭐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뭐 그거지 뭐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을 거기다 것도 넣어가지고 맞고, 뭐 이걸 이렇게 다시 주고 뭐 받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 남게 제 맥락은 뭔가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걸 갖다가 그 주제를 갖다가 관통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군주들이 다 끌고 모아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렇지. 윤리.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개혁이라는 교회 개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의 어떤 성향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교회 개혁에 관심이 많을 줄 아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라는 것도 결국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그 개혁해서 뭐하겠어 도둑놈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우리가 뭐를 밀고 나가야 될지 아는 건데 목사가 뭐 월급이 많네 적네 뭐 바람을 피웠네 마네 그냥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피웠다는 게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목사가 바람을 피웠으면 그냥 교회 법에 따라서 조용히 치리하고 쫓겨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최근 벌써 몇 년이 됐지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은 교회단 내에서 그런 문제로 쫓겨났는데 굉장히 내가 속한 교단이 일처리를 잘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그냥 불러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화관이냐 강간 이제 위계에 의한 간임이냐. 나 목사니까 뭐 내 앞에서 뭘 벗으면 내 교육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목사도 잠깐 한눈 팔 수 있고 누구랑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위계에 의한 거냐 아니면 화관이냐를 보고 두 번째 위계에 의한 건 굉장히 이제 교회 자체에서 고발을 하죠. 법정에다 이렇게 교단 자체에서. 그런데 그 위계에 의한 게 아니면은 조용히 불러다가 이제 뭐 몇 주간의 그 성상담 우리도 뭐 그런 미투 관련 범죄범 뭐 있죠. 성치료 교육 몇 시간 뭐 명령 받고 법원에서 그런 거 받고 이제 교회에 사임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교단이 다시 복권이 돼요. 지금 그 말했던 그 목사는 복권을 안 하고 딴 교단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보고 가서 당신 후배니까 요새 말하는 교회개혁, 소위 교회개혁 한다는 친구들이 불러내서 공동의 사과를 시키고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그래도 진보적인 목사라고 알려졌던 사람인데 우리 진보적인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공동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라고 나보고 추천하는 거야. 햇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를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개인적인. 응? 뭐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 아이고 이제 워낙 그 친구가 나를 많이 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혼내준 적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른들로 보면은 요즘 그 정치인들도 그래요. 지금 연예인들도 그렇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한 성직자의 윤리를 갖다가 자꾸 들이대고 뭐 약간만 하면은 그게 침소 공격해갖고 그냥 또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냥 그렇죠. 강남 빌 때? 아 그건 그래 그 사람들이 그냥 강남일대. 그냥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저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일단 위계에 의한 거면 안 되고 진짜 말 권력에 의한 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돈이 개입된 거.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제 이런 사람은 정말 이제 나중에 종신형 살아야지. 그거는 정말 위계에 의한 거지. 그런 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잠시 실수했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윗이 바세바를 꼬신 건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위계죠. 그건 위계죠 사실은. 위계잖아요. 근데 네. 그 바세바도 별로 이렇게 저항한 건 없었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수적인 목사들은 바세바가 꼬리 쳤다고 왜 배추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모욕을 하고 있는지 연기를 뭐라고 그 예전에 가수 중에 이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오래전 70년대 중후반에 키 작고 뭐 히트곡 한두 개 냈는데 아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끄고. 아이고 이현. 예? 있어요 이현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었으니까 박정희 때니까 육군 아니야 육군 대장이었는데 그런 가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아니 갑자기 이형하고 헌나를 그럼 무슨 관계인데? 썸씽이 있었다 한나 아렌트가 이현아서 50년 1950년 그래. 신성이 올라간다. 70년이 말이지. 오 귀엽게 생겼네. 네, 잘생겼어요. 뭐야? 그 잘 가세요라고 잘 가세요 아니 잘 가세요 여기 얘 그런 거 야 있어요. 아니야? 아니 83년생이래 그거는.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더래요. 50년생을 찾아 50년. 잘생겼 잘생겼어. 아 83년생 말고 아이고 70년대 83년에 13살을 바로 피웠어? 아니 70년대에 왔으면 좋겠어요. 1950년생. 맞아 그거 그러니까. 그 이연 맞아. 그 아버지가 무슨 육군 대장 출신이라 그래 굉장히 부잣집에 살았는데 끝 그냥.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가 봐요. 아니 우리 경험담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몰래 이제 우리가 멀리서 산에서 이렇게 원래 넘겨다가 얘기지. 아 바세바 얘기하면 그 얘기야. 조금 기다려요. 휴식시간이. 자 그래서 한날 근데 욕까지 또 왜 갔더라? 뭐 얘기하려고. 내 그리도 내 글이 얘기했고 그 얘기 하려고 했었다. 맞아. 그게 생각나서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생각났을 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도 우리가 자꾸 옛날 철학자들 소환한다 그랬잖아요. 한나 아렌트도 소환하고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마키아벨리도 자꾸 좌우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는 딱 보면 당연히 이 좌파 쪽 철학자일 것 같은데 우파에서도 요새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나 칼 슈미트를 본래 우파였는데 좌파에서 소환해내듯이 반대로 한나 아렌트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좌파 철학자였는데 우파에서 자꾸 소환해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노동의 문제입니다. 노동.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노동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노동의 문제는 뭐냐면 노동이라는 건 신성한 건데 너무 노동이 돈에만 집착한 돈에만 경향성을 둔다는 거죠. 집착이라기보다. 그러니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좌우로 다 욕먹는 게 평화도당이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 물론 그동안의 그 70년대 전태일 열사로부터 시작한 그 노동 현실에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아직 열악하고 또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한국 비싸니까 노동자들의 그 삶이 분명히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임금 투쟁만에 집중된 것은 아닌가. 근데 한나라에서 그런 걸 비판을 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시위하는 거 보면 요즘에 또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최근에 뭐 마사회 기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노총 같은 것들이 비판받는 게 그들 스스로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총에 가입하는 걸 막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레트가 말하는 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노동이 작업과 참여, 행위로, 행동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약하지 않은가. 그들이 그래도 아래쪽으로 하긴 하죠. 뭐 민중예술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뭐 그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시위해서 함께 협조한다든가 그건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안 좋지만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 한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당연히 뛰어야죠. 우리 저 욕먹겠다 진짜 이러다가 우리 좌빨 유엔데 좌빨 선당인데,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한국의 노동운동이 뭐 단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히 좀 그들도 반성해야 되고 지나치게 경성화되어 있는, 경직화되어 있는 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근데 한나라에서가 그렇게도 동원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과학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됐다. 근데 과학기술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문명의 진보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진보 쪽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해서 뭐 세상이 뭐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들먹이고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과학기술에 대한 반대와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죠. 좀 지나치게 그가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나라에서 오늘날 그런 많은 그가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좌우로부터 공이 소환되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나라렌트가 뛰어난 점은 틀림없는데, 저는 이제 한나라렌트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는 한나라렌트 이름은 익히 들어있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깊게 공부해본 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렌트는 진짜 요번에 처음 책을 사봤을 정도로 좀 깊이 있게 알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금 이론이 단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좀 요즘 왜 한나라에다가 다시 읽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또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근데 그 한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의 어떤 면을 부정하는 과학기술이 자동화되니까 인간이 노동으로 소외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지. 노동이 작업과 행위로 가야 되는데, 과학기술 중에서 그 자동화를 생산 체제나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고 뭐 그런 건데, 좀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유대교로 결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종교적인 정서가 남아 있었던 거지. 종교적인 정서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과학기술 이런 거 발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뭐 시온주의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시온이즘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니까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시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게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이런 상징적인 말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모든 우주가 시온으로 집중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우주와 세계가 뭐 그렇게 넓었겠어. 그냥 그 눈에 중동적에 보이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중심의, 그들이 믿는 야훼 중심의 세계관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이었던 건데 근대적 정치적 시오니즘은 여러분들 19세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19세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정치적 시오니즘. 특히 그 시오니즘이 막 발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위서를 만들어냈죠.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라고 프로토콜이라고 그 의정서를 만드는데 완전 위정이에요. 그게 위서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심지어는 헨리 포드가 포드사 직원들에게 그 의정서를 구입해갖고 영어번호 구입해 다 나눠줬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포드도 완전히 반시온주의자였지. 시온 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시오니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이 모든 우주를 이제 세계를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악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장로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프로토콜을 작성을 한 거예요. 무슨 사명서 같은 것들을.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져요. 근데 그 프라하의 묘지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거 책 좋아하시는 분들 빌려가서 읽어보시죠. 전경이 꽂혀 있어요. 프라하의 묘지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그 갑자기 또 그 유명한 저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미의 umberto umberto eco. 네. 저 늙었습니다 저도. 그 유명한 사람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 umberto eco의 소설인데 그 천재예요 umberto eco.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 나오니까 시온 의정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은 누가 모스크바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레닌 쪽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다 설만 있는데 이제 그 에코의 그 소설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위서화되는 그 과정을 다룬. 그건 완전 창작이고 상상이죠 그런 건데 그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한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요. 거기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본래 갖춰야 될 인간의 조건들이 아까 말했던 예술작품 같은 아까 작업의 세계, 웍의 세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베냐민하고 반대편에 서 있죠. 베냐민은 뭐냐면 아우라의 상실, 기술 목재 이런 것들을 그냥 높게 평가해요. 아우라라고 하면 후광이죠, 후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아우라라는 건 없지만 보면 야 이게 모나리자 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우라, 베냐민이 말한 아우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세대 그 남자들이나 남성들은 기억하겠지만 동네 이발소 가면 제일 많이 걸려있던 그림이 뭡니까? 밀레 그 만정. 전에 그다음에 이발소 그림. 그다음에 그 이발소 그림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푸시킨의 삶의 그대를 소개해주다도 근데 그 만정 그림이 사실은 그게 만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를 넣어놓고선 그래. 수학을 끝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묻고 그럴 수도 있죠. 밀레도 사실은 굉장히 또 가난했었거든요. 또 얘가 잠깐 옆으로 비껴가면 미술 시장에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이제 미술 거래 시장이 막 파리를 중심으로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술이 고가품이 되고 이제 하나의 그 재산 투기의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같은 사람이 그 폴 클레의 그 새로운 천사를 갖고 있었던 것도 지금 같은 못 갖고 있지. 베냐민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돈 다 쓰고 젊을 때 다 쓰고 지금 도망 다닐 때는 거지였는데 아도르노한테 돈 얻었을 때였는데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냥 친구가 준 거지. 폴 클레가 내가 그린 그림인데 어쩌면 그 그림이 그렇게 의미 없었을지도 몰라. 폴 클레가 그지. 자기도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시리즈로 그린 거예요. 그런 많죠 그게. 라크마에도 있더라고 그게 원본인지 모르겠지만 시리즈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누구에 걸려 있는 그 모나리자 그림도 진짜인지 그거 같잖아 그러더라고. 원본은 지하실에 있다. 그런 말이. 하도 많이 넣어주니까. 그건 이렇게 에어싸고 그래 보호한다고. 넣고 옆에서 다 그래야지 진짜인 줄 알지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파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루브르 못 가봤어요. 줄이 길어가지고 내가 무슨 미술 그거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복개품이 저 복개품이 원본보다 못하는 법이 있나? 그게 지금 베냐민 얘기예요. 기술 목재
그러니까 근데 그 말기 대장님이 하는 거는 그 저기 이야기하는 거는 그 미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학적인 관점인데 꼭 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우라의 시대가 상실되면서 기술복제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이제 원본에만 의지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복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제가 가진 가치도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말하면 어떤 민중의 가치인 거지. 복제품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 우리가 동네 이발소에도 걸려있듯이 그 그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봤던 게 이런 베냐민과 이런 점은 좀 대척점에 있는 거죠. 이런 복제라는 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나온 거니까 사진기술이나 영화기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조금 뭐 베냐민으로부터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극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반면교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나 아렌트는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게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과 전체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생각을 전개 나왔던 것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한나라에 그럼 두 번째 전체주의의 기원은 결국 그런 인간이 말살되는 건 전체주의에서 한 개인이 상실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회는 개인적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공적 영역이 있는데 이 공적 영역이 지나치게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이것이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는 이 공적 영역을 강조는 하되 이것이 개인적 영역에 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거죠. 영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을 우선해라 우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진보 보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표가 아주 다양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면 진보고 뭐 공적 영역이 강조되면 뭐 보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영역이 조금 그 프라이빗 라이프가 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적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같이 담론을 생산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선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주장이고 태극기 부대는 다 뭐 엉터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태극기 부대 갔다 온 한국에서 다녀온 분들 말 들어보면요 굉장히 거룩하고 진지하대요. 사람들이 그 박근혜 때랑 다르대요. 그때 막 돈 받고 나오니 그랬죠. 그래서 다 자발적으로 나왔대요. 요즘은 돈 나오는 데도 없을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진지하고 그냥 그 투사적 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됐어요. 그런 사회에서 두 가지 공적 영역이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회에서 한나 아렌트 접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주의자였다.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이 있고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뭐 노동과 작업과 그 참여, 행위 그것들을 인간의 조건을 잘 갖추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공선에 기초한 공적인 영역이 공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내면 사회는 잘 굴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너무 도덕책 같지 않아요? 갑자기 수련해져서 오히려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아까 하이데거와의 관계 또 그 하이데거의 부인이 또 그 둘의 관계를 이미 알렸잖아요. 네, 하이데거 알면서도 얘기 그냥 모른 척 하고 뭐 이런 약간 좀 뒷얘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남아있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이 정도의 그 굉장히 사고력 있는 사람들의 그 남녀 관계는 연예인들의 남녀 관계가 비슷해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해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알티페르는 자기 마누라를 죽이잖아요. 정신착란증이라서. 그 사람 자기도 자살하지. 마지막에 자살했을 거예요. 네. 결국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게 참 재밌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만약에 뭐 사회 저명 인사 그런 일을 저지르면 죽여라 너 뭐 다 뭐 인터넷에 이미 사형 당하지. 근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가 뭐 일단 뭐 재판은 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신미약이지. 그래서 뭐 집행유예인가 그렇게 나왔다가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결국. 그런 것들이 참 뭐
한편으로 부럽긴 부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대부분 그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많은 어떤 뭐 돈 많은 사람이 젊은 여인하고 뭐 바람이 나서 스포츠 신문에 크게 났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 비판이 아니에요. 배 아파서 그래요. 그거 맞는 배 아파. 마귀 중에서 제일 강력한 마귀가 석순마귀하고 질투마귀.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화날 때 있어요. 아차. 그리고 딱 그 화를 내가 죽이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배 아픈 거다, 질투하는 거다, 관심 끌지 않지. 신격호처럼 그렇게 여러 명 두루두루 해면 그런 것도 그러세요? 어? 신격호 같이 몇대 부인 이렇게 놓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과도한 비판 막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부러워서 확실히. 그런 거예요. 진짜. 남의 관계 심하게 끼어들잖아요. 본인하고 국민 상관없는 부러워서. 특히 뭐 대중의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뭐 누가 누구랑 뭐 어떻대 그러면 막 죽일 놈 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의 세계 참그 치사하게 남자들의 세계. 그러네요. 좀 찌질한 구석이 있네요. 네? 좀 찌질한 구석이 있네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누라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 오늘 왜 잡으러 오셨어요? 술 먹으러 못 가고 잡으러 왔나 보다. 합창단인데 합창단 땡땡이 쳤대 자기 모임이 있어. 그럼 한잔 하러 가야 되겠네요. 일단 공적 영역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유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뻔해. 나 한나를 때문에 하도에서 한나를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 맞죠. 사유하는 인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아이만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인이라는 책을 쓰는 거죠. 제가 썼던 전체주의 기원이나 이것의 완결판인 거지. 한나라에서 영화 있어요. 제가 다운받아서 안 봤는데 보셨어요 혹시? 거기 보면 하이데거랑 좀 나오려나? 제가 본 거는 다 젊은 그 독일어하고 프렌치하고 영어가 조금 나와가지고 막 반쯤 보다가 안 되겠어. 영어 이게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장글 잡아요. 담배가 유명하죠. 담배가 그래? 그 여자는 담배 계속 한나렌트라 한나렌트라는 담배 브랜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무슨 석유 회사의 그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나치즘이 발흥을 하면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직에 이제 발탁이 되는데 굉장히 하위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독일 내 전역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제 분류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창의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사람 출생 조사하고 모계 혈통 조사하고 부계 혈통 조사하고 이 사람을 추방시킬 것인가 어디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 관리하고 그런 거가 굉장히 행정일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한국도 일하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할 일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거를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했대요. 일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 고위 관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 일 잘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맡긴 일이 이제 그들을 이제 아우슈비츠나 각각의 수용소로 배당해서 보낸 일을 맡았는데도 그것도 엄청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능력을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본래 이제 그 나치의 계획은 본래는 그 절멸이라고 그러죠. 멸절이라고도 하고 그 이제 히브리어 그 뭐더라 영화도 있는데 5개죠. 하여튼 그 멸절 계획을 세우면서 뭐 가스 실이니 뭐 사형이니 뭐 희생 그런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답니다. 결국 유대인을 다 없애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스 실 제노사이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본래 어원적으로 그 전부터 있었죠. 디아스포라란 말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한나 아렌트란다 이 아이히만이
1941년인가 처음으로 아우슈비츠를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스실내에서만 죽인 게 아니라 총 쏴서 죽였는데 사람들을 총 쏴서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담으니까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의 피가 솟쳐 나오니까 마치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른 걸 봤다고. 그 한 나라에서 최후 진술에도 나와요. 이게 정말 이건 지옥 같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럼 당신은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 혹은 뭐 그만두지 않았냐고 하니까 총통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그런 이제 법정 진술을 들으면서 황당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근데 한 나라에서 고민을 했는데 1942년인가에 그 나치의 고위 그러니까 장성급들을 12명인가가 모여서 그 최종 계획을 이제 어떻게 완성시킬까 하면서 회의를 하는 장소에 이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의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가진 거죠. 정말 뭐 솔직히 말해서 나치 장교들 다 그 당시 어디 베를린 대학이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이고 다들 학벌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그렇잖아요. 독일이 또 그런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받는 대장 뭐 장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자기는 뭐 서기급으로 앉아 있었겠지.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겠지. 다들 확신에 차 있더라는 거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합시다.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이게 나쁜 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거의 도망가 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뭐 마지막 말 유명하죠. 뭐 부탁할 거 없냐 그랬더니 와인 한 잔 달라 그랬고 얼굴에 두건 씌우니까 씌우지 말라 그랬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하니까 그 아르헨티나 어떻게 거기 책을 끝냈냐면은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잘못을. 나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잘못을 알까 그냥 깨끗하게 담담하게 죽자는 거였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잠깐 본 거는 예. 왜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 그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네. 받을 때 계속 자기 그 아이히만이 계속 답변을 하는데 네. 그 답변하는 그걸 그 과정에서 안나 아렌트가 저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이나 그게 없다는 결론이 그래서 난 그렇죠. 걸로 네. 제가 이해했거든요. 뭐 죄의식이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당당하다는 표현은 보기에 따라 저게 뭐 당당해라고 할 수 있지만 당당한 건 아니고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는 자기 죄를 잘못한 게 오히려 나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제 죽어도 싸다 이렇게 걸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당당하지는 근데 저는 그 아이히만의 입장을 네. 충분히 이해하는 네. 게 내가 그 조직에 있었어도 아이히만처럼 그랬을 많은 것 사람이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그래서 사유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해봤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조직 안에서는 네. 사유라는 그리고 우리 게 일제시대 때도 존재하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제시대 때 많은 친일파 비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있었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친일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대단한 뭐 국가의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해방이 되면 나는 초야에 은둔한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 처지에 있다. 나는 그 정도는 염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나 아렌트가 말한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유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친일파도 누구나 우리 다 똑같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하면 죽음인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그냥 알던 모르던 일단은 거기 따라가 모든 대중은 거의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 구석인가 뭔가 편취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당연한 거고 인간이라면.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끝났을 때는 말하자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히만은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좋은 아버지고 그 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실제로 좋은 사람이었어. 실제로 그 뭐 제가 평생 유대인들하고 부딪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제가 석유회 산 거 약간 고위직에 있을 때 한 유대인 직원하고 싸워서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대요. 근데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는 거지. 굉장히 인정도 그거는 많고 또 대부분 다 그런 거 잘못해서 다 좋은 후회는 아버지고 하지. 그랬는데 뺨을 때린다는 게 참으로 근데 이게 상황을 바꿔보면 네. 독일이나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미국의 그왜 B29 해갖고 일본에 원자탄 떠뜨린 그 조종사들 영웅들이 영웅. 죽을 때까지 자기들 전혀 죄책감 없었대요. 맞아요. 이겼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친일파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 사유하는 인간이라 그러는데 사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전두환도 집에서는 좋은 하라고 그러죠. 아 그런 이야기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는 그 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섬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게 어차피 프랑스를 점령한 상태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동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아우슈비츠 같은 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학살을 했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랑 연결해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 나왔지만 600만이든 뭐 300만이든 대량 학살하는 건 인류의 큰 범죄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백인들이 면죄부를 받은 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남미나 남북미 원주민들을 학살한 거. 쿠바 같은 데는요, 원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티는 좀 남았는데 쿠바는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이나 학살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쿠바의 주류들은 주로 그냥 아직 처음에 노예를 끌려던 후손이거나 스페인계 혼혈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지 쿠바의 원주민은 그냥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안데스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인디오족은 아마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쿠바는 섬나라기 때문에 풍토병이 아니라 더 취약했죠. 아이티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유대인들 학살하고 뭐 그런 것들도 수천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백인들이 뭐 그 아시아 침략하면서 죽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독일도 꼭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독일은 유럽의 인종적으로 주류가 아니거든요. 게르만이거든요. 유럽의 주류는 앵글로색슨하고 라틴족들이 주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그 유럽 중세사 보면 알다시피 위에서 내려온 친구들 있잖아요. 게르만족은 뭐 프랑코족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분명히 반인류적인, 반문명적인 범죄이면 틀림없지만 거기에다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그 이전에 백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학살은 퉁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나 아렌트는 자기가 유태인으로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고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받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과장하기 위해서 뭐 피가 분수처럼 뭐 솟아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단 끼워넣은 거라고. 그건 근데 저기 뭐 그 아이만의 진술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도 그 아이만이 분명히 봐서 있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도 같이 그거 근데 피는 분수처럼 솟아오를 수가 없어요. 나도 그거 들으면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 죽여도 막 죽일 때는 몰랐을까? 자기는 죽일 시체를 그게 봤더니. 가능해요, 저거. 가능해요? 네. 왜냐면 사람이 부패되면 가스가 팍 터지면서 확 올라와요. 그때 아우슈비츠 있고 그건 진물이지. 너무 거기까지. 그런데 그것도 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이시들이 많이 이렇게 인구는 작지만 네. 미국에서 최대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건국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나치가 더 많이 이제 이쪽이 좀 이렇게 세력이 흐지부지한 세력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몇백만을 죽였어도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주이시가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죄가 더 많이 이렇게 커진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절판이 됐는데 책 제목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나 하여튼 이런 거예요. 저기 아우슈비츠 마케팅 같은 책 제목 정확하지 않아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 입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테라비 공원 쫓겨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우슈비츠에 만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과장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의 입김이 유대인들의 입김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해서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삼았다는 거지. 예, 네. 그럴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저기 제목이 알소비치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크루즈족 같은 거 맨날 크루즈족 학살당하고 그래도 없고. 봐요. 뭐 무슨 별로 이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지어는 요즘 와서 제가 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또 다시 신학 얘기로 가면 본래 사도 바울의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의해 십자가 달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 사상 나는 본래 뭐 베냐민 집하고 뭐 할례도 받았고 뭐 굉장히 히브리 전통을 강조하지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똥이라는 거지. 히브리 전통은 다 자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세관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구관점 학파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에서 배운 그거대로 보는 거고, 세관점 학파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그 히브리 사상으로 또 왔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욤키프,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우리 서양 달력으로 하면 10월에 있는 큰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 그 유대교 전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쓰였던 용어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 용어가. 사도 바울이 욤키프의 전통을 알아서 그거를 십자가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관점 학파. 근데 지금 뭐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미국 신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한국은 아직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세관점 학파를. 미국 신학교에서는 못 받아들이죠, 뭐 신학. 아니 무슨 그 김세윤이 그걸 구관, 근데 구관점 학파지 그 양반. 근데 옛관점 학파지. 우리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비판을 하지 그 양반은. 근데 이제 그 양반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갈등이 생겨요. 굉장히 그 김세훈이라고 플로의 교수인데 옛관점 학파인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세관점 학파랑 비슷해지니까 지금 비판을 좀 세우고 좀 요즘 무뎌졌더라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아직도 옛관점 학파가 바울 신학의 주류인데,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미국에서는 세관점 학파가 거의 뭐 95%, 플로는 근데 김세현 교수가 있으니까 옛관점 학파를 주로 가르치겠지만, 그래도 옛관점 학파 가르치면서 세관점 학파도 말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계가 유대인들한테 미안하니까 유대인과 예수의 그 전승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이음새를 연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양 학문의 흐름이 유대인들을 좀 우대하는 입장으로 흐르다 보니까 세관점 학파가 이렇게 힘을 얻은 게 아니냐라고, 또 뭐 구관점 학파에서 나오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이 뭐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할 때 늘 오해 소지가 있죠. 그 아우슈비츠는 분명히 반인류적인 범죄이면 틀림없지만 그게 모든 그 이전에 서구인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다 덮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묘하게도 모든 이론과 논리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죠, 사실은. 네. 그게 점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냥 어쩌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도 모르지. 겉으로는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뭐 우리의 사과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 근데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해버리고 나면 또 그 부대에 가면 그 이전의 범죄들이, 백인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 호주의 그 원주민들, 어버리진이라고 부르던 그 원주민들은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 섬에서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잘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동물 아직 진화가 덜 된 상태지, 잘 때는 모든 세포의 그 얼굴 이하의 모든 세포가 다친답니다. 숨구멍이. 그러니까 체온이 빠져나가지는 안 돼. 그러니까 산속에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거벗고. 그런데 그러니까 백인들이 왔을 때 저걸 고릴라로 보였겠지, 뭐 원숭이나 고릴라로. 말은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그렇게 천만 이상 학살당했지. 그 잡아가고 동물에 가던데. 동물원에 빨가벗게 뭐 여자 뭐 한 명이죠. 좀 기형적으로 생긴 여자분 하나. 그래 기영. 그 영국 프랑스의 잔인성이 그걸 대신해가 독일 사람들이 다 똥박을. 그렇죠. 그렇게 흐르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우슈비츠의 그 범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건 분명히 반인륜적인 범죄였던 건 맞지만 또 그것에 가려서 많이 묻다 이거. 많이 그렇죠. 근데 그 프랑스 놈들도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벨기에 애들은 어쨌고 벨기에 애들 지금 벨기에 브뤼셀 광장 가보면 그 벨기에 그 18세기 그야말로 그 조그만 나라 벨기에를 키웠던 그 황제로 칭호받던 사람 하나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브뤼셀 광장에. 지금 떳떳하게 서 있잖아. 우리는 이승만 동상 다 끌어내는데 그 우리나라 훨씬 민주화된 나라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콩고에 가서 유일하게 콩고가 지금 콩고 나라 이름 뭐로 바뀌었지? 어쨌든 콩고에 가서 그 고무 생산 그 고무나무 고무 생산 애들 할당량 안 끊어오면 팔을 잘라버렸죠. 바보 지금 애들 더 이상 일을 못 하는데 차라리 죽이든지 그럼 정말 막말로. 그리고 걔들 데리고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뭐 내가 너네 살려줬지 이걸 자랑하는 건가? 근데도 지금 그 동상 떳떳하게 서 있어. 근엄하게. 그 조그만 벨기에 같은 나라도 그랬으니.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은 다 묻혀버려. 네. 이제 독일만 또 바가지었어. 근데 그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지금도 그 프랑스 연방 국가 같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반대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그 군대에 보내갖고 아예 작살을 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었던 이야기예요. 제일 잔인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그 저기 IT에서 사상.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IT입니다. IT. 영국이라고 생각하죠. 영국에 그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무슨 영국의 상원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사람을 주제로 한 종교 영화도 기독교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한 게 IT입니다. IT들은 특히 재밌는 게 자기들이 해방을 이뤄냈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거기서 군대를 보내죠. 한 3만 명을 보냈죠. 전염병. 근데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모기가 전염하는 병이 있었어요. 말라리아의 일종인데 황열병으로 10분의 1, 3천 명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 당시 IT에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의 내용이 그런 게 있었답니다. 모기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그럼 뭐 업보는 받은 건 받은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던 것은 언어의 문제에 천착을 합니다. 언어. 보편 언어가 있다는 거죠. 보편 언어. 그게 뭐냐면 한나 아렌트의 말을 아이만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다 화려해요. 보편의 언어예요.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난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하고 나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어떠한 악감정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 공무원으로서 내 명령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 보편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의 언어보다는 이제는 그 하나의 보편의 언어는 없다라고 하는 보편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언어 해석학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이제 뭐 한나 아렌트가 해석학의 뭐 기틀을 놓거나 해석학의 그 계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또 철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학과 언어 해석학과 또 이런 한나 아렌트주의 정치 철학이 또 만날 수 있는 철학은 이렇게 자꾸 새끼를 치고 많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언어라는 것은 모두 한나의 개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법 구조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말이 되려면은 시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뭐 동사, 명사 이것이 있고 주어, 목적어 이런 것이 있는 보편 언어고 그들이 용어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있고 트루스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다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진리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 언어론이죠. 그 보편 언어론의 가장 현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는 유명한 촘스키죠. 근데 촘스키는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촘스키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까? 보편 언어론은 맞는 얘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나 아렌트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런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도 다 전체적으로 똑같다. 발음만 들을 뿐이지. 그러니까 촘스키가 그렇지 않다. 보편 언어를 주장해도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문제,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발언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촘스키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촘스키가 말한 그 보편 언어론의
누구도 도전을 못했어요. 언어학자들이. 맞는 말이니까. 근데 보편 언어 맞잖아요. 진리란 말은 어디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다 있고, 진리란 말은 어떤 우리가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런 식의 낱말 뜻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주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버릿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언어학과 지금 아마 퇴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보편 언어론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촘스키의 보편 언어론이 이 무명의 학자로부터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지금 언어학계는 이 다니엘 에버릿으로 하는 그런 보편 언어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촘스키 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에버릿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막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샌디에고 이쪽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문신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선교사 집에 눈에 띄어가고 그 집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10대 후반에 다니엘 에버릿이. 그래서 그 집에 딸과 결혼을 해요. 10대 후반 때인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보니까 아마 선교사가 그 딸을 줬나 봐. 그리고 딸을 결혼했어요. 10대 후반 젊을 때. 그래갖고 무디, 시카고에 무디라고 하는 성서 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막말라 꼴보수 학교예요. 거의 뭐 성서 학교의 신학교도 아니고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마존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갑니다. 선교사를. 근데 거기 가서 피다한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아마존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10년 정도 삽니다. 그들 선교하죠. 근데 여기서 언어학에 전혀 기본도 없던 사람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편 언어라는 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들의 시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피다 언어의 시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나 공포 이런 게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지 천국도 상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래도 없고 공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였던 것 같아. 다니엘 에버릿. 그렇죠? 그야말로 동네 건달이었다고 어디 무디 성서학교라고 하는 그런 뭐 이 복음주의계에서 유명한 학교지만 신학교도 아니고 성서학교에 성서학교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고 이런데 신학적으로 뭐 친하게 철학 이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뭐 유명은 하죠. 선교사들 많이 보내기로 무디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마누라랑 이혼해야지. 이혼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갖고 시카고 대학 언어학과 교수까지 되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사람 공포가 없어. 제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업도 뭐 10개인가 것밖에 안 되고 모험이 3개밖에 안 되고 미래가 없어. 천국이나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창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피단이 좀 이제 시카고 왔다 갔다 제자들이 양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래도 촘스키의 발언권이 워낙 되니까 우리 스승이 실수했을까요? 라고 피단에 와서 몇 년 공부를 하고 제자들한테 창조설화가 있었다. 우리 스승이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뭘 보고 그랬는데 피단이 뭐랄까 무슨 이제 그 원주민 말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버렛이 막 웃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태초에 망고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냥 우리 옛날부터 망고 먹고 살았다는 말이야. 이거를 이제 어설픈 그 얼치기 언어학자들이 그걸 창조설화로 아는 거야. 우리는 태초에 망고가 있었다. 이 말은 있었던데 우리 처음부터 망고 먹고 살았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공포가 없다 그랬죠. 이들이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귀신, 뭐 도깨비, 뭐 천둥, 번개 이게 아니에요. 네. 숲에서 잠들지 마. 거기 뱀이 있어. 그 책 제목이 있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잠들지 마. 뱀이 있어. 거기 뱀이 있어. 거기 뱀이 있어. 잠들지. 재밌어요, 그치?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한나 아렌트가 뭐 해석학적으로 말하면 보편 언어에 대한 자체적인 무시는 아니었고 보편 언어라는 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이제 아렌트를 저기 아이만을 보고 느낀 거죠. 같은 아시네 그냥 아렌트 아이만. 그래서 자꾸 내가 헷갈리나 보다. 그 아이만의 펄스의 뭔지 알죠? 아돌프예요. 아돌프 히틀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버렛이라는 사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에버렛이 좀 한나 아렌트 시절에 살았으면 좀 비슷했으면 둘이 어좀 교분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에버렛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결국 무신론자를 선언하고요. 무신론 내용을 선언하고 이제 선교사 딸인 와이프와 이혼하고 지금은 뭐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아마 은퇴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 참 재밌죠. 그 어떻게 끝나는 그런 거 보면 착실하게 공부해봤자 머리 좋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0대 후반까지 대마초 납히고 문신하고 오토바이나 타던 친구가 그냥 그렇게 천재적인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렌트를 공부하면서 그 에버렛이 생각이 나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보편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말씀대로 지금 촘스키가 보편 언어론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전체주의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회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편 언어론은 그렇게 전체주의를 빠질 수가 없다. 우리는 각 나라의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촘스키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언어학자가 저렇게 왜 사회정치적 발언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에버렛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빠진 게 근데 보편 언어론이 뭐야? 그가 아까 말했던 뭐 품사가 어느 정도 품사가 있고 시제가 있고 한 단어가 있다면 단어의 발음은 틀리지만 그 발음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비슷하다는 거지. 그게 전체주의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똑같은 진리관을 갖고 있어. 말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만. 근데 아렌트가 아이멘에서 발견한 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 뭐 나는 순종했고 이 친구는 충실했고 그런 걸 다 좋은 말이잖아. 근데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그 전체주의에 동원됐다는 거지. 사유함이 없이. 그래서 해석학으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어떤 언어 해석학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소개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연결이 안 돼요. 그 의식하고 이 보편 언어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분석 철학이에요. 그럼 또 비트겐슈타인까지 가요. 근데 제가 이 평화도단을 하면서 안 건드려 본 게 분석 철학입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촘스키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대요. 근데 그 동물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동물은 배워도 언어를 쓸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 보편 그건데, 근데 그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게 언어학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와보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촘스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컴파일러랑 파서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로 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에 대한 능력이 실제로 거기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과학의 어떤 기술. 모든 언어, 그 컴파일 랭귀지 그 티어리 보면은 거의 촘스키가 왜 보면은 왜 그거 파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건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식해주는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컴파일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계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어는 아니지. 기계어도 물론 그렇게 되는데 기계어는 좀 더 심플한 거고, 그것보다 좀 C도 그렇고. 보편 언어라고 그러면 심플해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복잡한 언어도 실제로 그거를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은 몇 개 그 어떤 원리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말도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 분석해 보시면 몇 개 그것만 알면은 다 그걸로 그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그걸 막 모아보면 복잡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촘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지만 그걸 컴파일러 랭귀지 그 이론을 보는데 거기 촘스키가 딱 나오는 거 보고서 나와요 진짜? 진짜 나와요. 그거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파서에 보면은 무슨 뭐 바쿠 뭐 되게 까먹었는데 파스칼? 누구 있어요. 아니 파스칼은 아니고 거기에 아니 보면은 컴퓨터 영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파스칼은 랭귀지죠. 파스칼 랭귀지도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용하는 건데 AI. 거기에 보면은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나눈 게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기계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랭귀지와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사람의 랭귀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거의 보면 요새 랭귀지 보면 잉글시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건데 그걸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결해 주는 게 결국 이제 컴파일러인데 그거 이론에 촘스키의
이 언어 이론이 쓰였어요. 실제로 책에 그렇게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게 정말 이론만의 존재가 문제는 아니라 이제 실제로 쓰이는 거죠. 에버렛 언어학으로는 그러면 또 컴퓨터 프로그램 아 근데 내가 그건 잘 모르겠었는데 저 사람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하기에는 너무 촘스키의 영역이 너무 큰 거야. 일단 언어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문제는 그렇고. 뭐고 아직도 대부분 언어학자들은 보편 언어로는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전체주의랑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물론 과학 언어이긴 하지만 컴퓨터 언어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불가리아 이 음악의 장르 음악의 화음 중에 폴리폰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폰이. 그 유튜브에 불가리아 폴리폰이라고 쳐보세요. 요즘은 그게 뭐냐면 하모니는 뭐냐면 우리가 성가 예를 들어 교회 성가 하모니라면 조화가 되잖아요. 뭐 화성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음은 3도의 차이가 제일 아름답게 나와서 뭐 그걸 약간 변형은 주지만 근데 불가리아 폴리포니는 다 화음도 없고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근데 그게 묘하게 어우러져. 그래서 저는 이 뭐 한나 아렌트 책에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지금 내가 빼놓은 게 뭔가 했더니 그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모니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네. 개별성을 가지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모니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고 전체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발했던 한나 아렌트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들은 전체주의의 조금 순화된 버전으로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아직도 전체주의 향수를 가진 우파들이 한나 아렌트를 지금 거꾸로 소환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틀어주실래요? 폴리포니아 불가리아. 뭐가 많더라고요. 많네요. 제일 처음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아줌마들이 하는 불가리아 거. 아줌마들이. 불가리아 여성 폴리폰이. 틀어보세요. 뭐. 꺼도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요거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